축덕과 초월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축덕 14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뒷글 있는 이정찬입니다. 이정찬 기자 얼마 전에 우리 댓글에 네. 유튜브 댓글에 좀 저희 공격적인 댓글들이 좀 많은데 이정찬 기자가 뭘 이렇게 자료 보고 읽기만 하냐고 막. 저 자료 준비 안 해놓는 걸로 유명한데 자료 준비는 사실 하성룡 기자가 열심히 하고 저는 대충 와서 종이 보고 읽는다 그랬나? 네, 종이 보고 종이 읽는다고 보고 읽는다 뭐 그래서 대본 보고 읽는다고 그러는데 이정찬 기자가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컴퓨터 보고 읽으려고. 컴퓨터 보고 읽으려고요. 그래서 정말 AI로 돌아가시려고요. 사실 저희가 좀 하루 늦게 녹음을 네. 하는데 원래는 그 수요일에 하는 골대녀를 보고 네. 리뷰 이야기도 나눌 겸 했던 건데 한국 시리즈 때문에 결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진행은 아, 되고 몰랐어요? 있죠 지금. 몰랐어요. 일단은 일단 진행은 진행은 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죠. 네. 어제 훈련하고 왔다면서요? 어제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 네, 이건 경기가 또 있었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또 네. 얘기를 못 하겠군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목소리가 아주 경쾌한데요? 경쾌한가요? 네. 목소리는 경쾌한데 영혼은 나가 있네요. 아까 다리도 살짝 아, 절뚝이는 모습. 아닙니다. 상대 부상 투혼. 컨디션 좋고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아. 그 아픔에 익숙해져가는 단계여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침 맞으면 돼요. 이젠 공만 보이진 않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네. 아직도 근데 공 보고 다니는 건 조금 심각하긴 한데 근데 막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과 이 포메이션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하는 정도입니다. 현영민 감독의 축구를 요약해 본다면 간단하게. 감독님의 스타일은 명언으로 시작해서 명언으로 끝나요. 명언 하나만 소개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라고 하셨나? 그거 싸이 콘서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건 얘기인데. 이제 많이 네. 명언이죠. 네, 명언 명언입니다. 감독님 그런 명언들을 이제 그 나름 정리해가지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쓰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희 감독님이 이제 현영민 감독님이신데 이제 저희가 그 원더우먼 팀에게 6대 0으로 졌잖아요. 하고 별명이 6대 영민이 됐어요. 대영아. 근데 하필 또 영민이 이름이 0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꼭 그 별명을 이제 0을 떼버리게끔 현민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6대 6민 정도는 돼야. 네. 네. 그렇군요. 네, 재밌어요, 축구? 재밌어요. 체력은 좀 어때요? 체력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죠, 어제 하다 경기를 좀 해보니까 그 첫 번째보다는 한번 그런 깔딱고개를 넘다 보면 네. 조금씩 나아지죠. 그리고 하다 그때 또 보면. 두 경기를 연달아 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제 한 경기 했거든요 어제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그 사이 몸에 좋은 영양제란 영양제는 굉장히 많이 먹었기 팬분들이 또 때문에 보내주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인 루틴이 좀 생겼고 또 긴장은 되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면 또 다른 모드로 하니까 저만 안 웃고 눈에 불 켜고 뛰어다녀요. 눈에 불이 켜지는군요. 네. 아니, 지난주 목요일에 럭비 선수들하고 스스로 같이 했었잖아요. 유일한 현역 선수예요, 사실상. 다 은퇴하신 분들이 다 은퇴하신 오셔가지고. 분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체력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정 궁금해서. 체력은 지난번처럼 한번 그 한계를 맛봤잖아요. 본인의 한계를 네. 맛보면 그 다음에는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계를 맛본 다음에 쉬어줘야 돼요. 그만큼. 그러면서 체력이 내가 엄청 강한 것 같네. 체력이 보니까. 근데 그런 한계를 맛보면 또 약간 쾌감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 일부러 맛보려고 하는 그래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의도치 않게 한계를 맛봐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체력이 강해지는구나 하다 보면 4점이라고 하죠, 4점. 그런 포인트.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또 매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바페 건강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축덕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댓글부터 가시죠. K리그 응급실님이요. 3가지 질문에 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위해 직접 조사까지 해주셨다니 감동이네요. 제가 행정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워낙 다양한 종목을 좋아하다 보니 규정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응원하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영님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10초쯤에 나오는 네,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인데 왼쪽 PD님 누가 억지로 안 쳤나요? 뽕 PD 얘기하는 거죠. 아 네. 왜요? 근데 왜? 저도 뭔가 왜 이렇게 그랬죠? 봤더니 눈을 제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습관적으로 제 눈이 침침하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아, 누가 억지로 안 그걸 보고 좀 쳤나 억지로 안 쳤나. 저 억지로 안 앉히고 싶어요. 오늘은 위태롭습니다. 해맑게 억지로 못 앉게 하고 싶어요. 표정 지워주세요. 표정 관리. 네. 가토리님이 주합회는 골대녀 출연만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는 야, 겁니다. 이 바지를 이렇게 크게. 힘내서 어제 여자 열심히. 축구 뭐 그러니까 동호인 레벨이잖아요. 네. 그죠? 저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뭐 선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아, 아마추어 저희는 뭐 거의 월드컵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만큼은 네. 마음만큼. 그래서 아마 마음만큼은. 그 축구를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축구를 평소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골대녀를 보고 용기를 오. 얻어서 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주위에 많으세요. 그래요? 네, 주위에 골대녀 보고 제가 듣기로는 막 맘카페나 이런 카페에 축구 같이 하자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축구 교실에도 여성 축구반이 많이 생겼어요. 아, 네. 여성 옛날에 축구반이 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봐도 체육 시간에 당연한 게 뭔가 축구는 남자들이 하고 여자분들은 그렇죠. 되게 뭐 피구 뭐 이런 스포츠를 음. 많이 즐겼잖아요. 근데 관리하고 근데 인식적으로 그거를 이거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못 깬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방송에서 해주니까 그 기획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방송 보면서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위에도 설득을 하는데 제 주위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음.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안 하고 싶나 봐요. 아니 진입 설득되기가 장벽이 싫은 조금 거겠죠. 있긴 있어요. 축구가 진입 장벽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한번 진입 장벽을 넘으면은 사실 재밌어요. 굉장히 번이 재미있고 어렵게. 일단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장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저희 어릴 때는 그 골대에 골망이 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아? 그냥 골대만 있고 아 진짜 네, 그거 골이 뻥 되면은 주워와야죠 공을 가서 저 뒤에 가서 주워야 되는. 약간 좀 인프라가 좀 갖춰진 곳이 있고 어. 같이 할 사람이 한 대여섯 명만 있어도 축구는 가능하니까 한쪽 골대만 써도 되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요. 템레이님이요. K리그 수준과 재미 실화인가요? 웅장이 가슴에 집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말을 예전에 네, 한 야구 선수가 했었죠.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파이널 라운드가 사실 모순이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또 재미 야구 하나는 얘기했다. 끝장나게 보장하네요. 간만에 직관 가서 더 재밌던 것도 있는데 파이널 라운드는 늘 꿀잼 보장입니다. 주말에 현대가 더비 보고 새벽에 PL 보는데 노잼이더라고요. 역시 자국 리그가 짱이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국대 경기도 직관 가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셨겠네요. 고향 어. 경기 가셨나 보다. 네. 아주 재밌으셨겠네요. 소냥님이 개인적으로 악플이 약이 되었다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성 선수 인스타그램 댓글들 보셨나요? 차마 임에 답을 수 없는 악의적인 댓글이 보는 제가 다 상처받았습니다. 심지어 모 커피 브랜드 공개가 직접 악플을 달 정도로 축구 국대에게 악플은 그냥 일상화 당연화가 된 것 같아서 화나네요. 올림픽 때는 다른 종목들은 실수하고 메달 못 따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축구 국대에게만 박한지. 그냥 악플은 본인 인성 보여주는 악플을 남긴 거고 이재성 선수는 본인이 극복해서 잘하게 된 거죠. 둘 사이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약이 되었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기자님들도 악플은 약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네, 기사에는 뭐 저희가 악플을 약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커피 브랜드 공개가 뭐예요? 공식 계정인가 봐요. 아, 못 공식 보- 계정. 이건 몰랐네요. 말 줄인 거는 잘 아. 모르겠어 진짜. 적응이 안 돼. 이런 거 좀 길게 써주세요. 제대로. 네, 공식 계정인가 봐요. 네. 수벨지움님이 산책 세리머니는 아침 경기 때 이동경 선수가 선 도발입니다. 그쵸. 아 그때 저희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감정적인 티키타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송민기 선수가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나 봐요. 아 근데, 이동경 네. 선수가 먼저 했다. 네. 저 이동경 선수가 아챔 때 아챔 그 때 전주성 했었잖아요. 경기에서 아, 이렇게 뭔가 좀 그때 더 이렇게 했던 일으켜 거를- 세워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때 인터뷰에서도 송민경 선수가 밝혔죠. 네. 이동경 선수가 그렇게 한 게 생각이 나서 아, 산책을 했다. 그런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뽕 작가가. 아 저. 아 그렇네요. 아. 전 산도발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했지? X2647208AKA님이
송민규 선수의 산책 세리머니는 아침 이동경 선수의 도발에 맞대응 이외에도 오래간만에 홈팬이 많이 온 홈경기에서 홈팬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대댓글인가 보죠. 앞에 있는 댓글에. 요 다 유튜브에 같은 다 약간 네, 비슷하게 다 비슷한 하신 것 같아요. 내용. 호돌이님 사과해라. 네 사과해라. 저 근데 사실관계는 알고 있었고요. 월요일에 또 그 스포츠머그에서 이때 현대가 더비로 영상 만들어냈을 때 그때 송민규 선수가 왜 이 세리머니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적어놨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전달을 똑바로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전달을 잘해야죠. 사과하라니까 변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호돌이님도 같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송민규가 왜 산책 세리머니를 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언급 없이 보통 원정 경기인 산책 세리머니를 하는 거네라는 표현이랑 전북이 울산을 도발한 것 같네라고 표현한 거 보니 직접 막대결인 아침에서 전북과 울산과의 경기에서의 이동경의 선 산책 세리머니는 모르고 있나 보네요. 그냥 단순히 한 경기만 보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를 안 해서 전후 관계를 모르는 건지 내용도 준비가 안 된 거 그냥 단편적으로만 읊는 뉘앙스네요. 이건 사과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몰라서 홈에서 하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있는 뽕 PD가 그걸 설명을 안 해준 건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억지로 안 쳤어요 제가. 사과하라고. 장진성님, 월드컵 최종 예선 우리와 같은 조인 시리아, 레바논, UAE 얘네들은 강팀한테 침대 축구하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해도 자기들끼리도 침대하다 무만 열심히 캐서 우리와 이란만 좋은 상황 만들어주네요. 이게 침대 축구의 말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어떤 중동 팀들하고만 저희가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뭐 최악의 모래바람이다 막 이랬었는데 자기들끼리 모래바람으로 뒤덮는 바람에 오히려 진짜 뭐 1, 2위가 너무 확실히 확실해지니까 좀 있죠.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포츠는 내운명님이요. 안녕하세요. 축덕수덕 제작진 여러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한국과 UAE의 경기를 보면서 동시에 레바논과 이란이 1대1인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란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은 승점이 같은 경우 순위를 결정하는 순서가 첫 번째 골득실, 두 번째 다득점, 세 번째 승자승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골득실, 두 번째 승자승, 세 번째 다득점인가요? 혹시 저 순위 기준인 1, 2, 3까지도 같으면 페어플레이 점수로 결정하나요? 혹시 페어플레이로 간다면 경고와 퇴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뭐 말씀하신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죠. 그리고 우리 골득실이 제일 먼저 우선이고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골득실이 같은 상황에서는 다득점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이 골을 허용한 팀이 아무래도 적게 넣고 적게 넣은 팀보다는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여기서도 같으면 동점 팀 간 승자승을 봅니다. 승점이 같은 팀끼리의 승자승 누가 더 승점을 그 두 팀 사이에서 많이 얻었나 그것도 같으면 동점 팀 간 골득실 그 다음에 동점 팀 간 다득점을 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타이브레이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타이를 브레이크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다. 그런 페어플레이 점수인데요. 경고 하나를 마이너스 1점으로 하고 경고 누적에 의한 레드카드 퇴장을 마이너스 3점, 다이렉트 레드카드는 마이너스 4점. 뭐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조차 다 같으면 이제 피파로 갑니다. 피파로 가서 피파가 추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추첨이네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거기까지는 쉽지 않죠. 않지. 네. 예전엔 동전 던지기 했었는데. 네, 뭐 있었죠. 옛날에 월드컵 때 실제로 추첨해서 네, 16강 우리가- 가리고 했던 적 네, 있지 않나요? 맞아요. 가깝게는 우리 그 우리가 허성무 동전 던지기 감독이 한번 했죠? 예, 허성무 감독이 골드컵이었나요? 네. 골드컵에서 아마 동점이 나왔는데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해서 탈락했던 경우. 경기 끝나고 이제 감독 두 분만 어디 그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네. 부담감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동전을 던졌나 뭘 뽑았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거기가. 어디 종이 안 보고 얘기 잘하네요 이정찬 기자. 네, 노트북 봤습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빌드업 축구를 빌드업하다. 과정 결과 둘 다 잡은 벤투호. 뭐라고 할 땐 언제고. 하여튼 벤투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거의 180도 달라졌던 달라지죠. 일주일 네. 사이에 아, 두 경기였습니다. 두 경기 모두 내용 좋았고 첫 번째 아랍에미리트전은 골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정 경기 가서 세 골 차로 이겼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빌드업 축구가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는 홈 경기 아니었어요? 그 이라크 원정, 네. 이라크 원정에 3대 0으로. 끊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 첫 경기 홈에서는 1대 0으로 이겼지만 이제 저는 그 뒤에 아랍에미리트 원정 경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얘기했나? 근데 뭐 이어진데 잘 들으면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나요? 네. 오늘 각자 좀 흠이 있는 날이. 그럼 어디서부터 끊어갈까요? 아닙니다. 네, 바로 잡았으니까요. 네, 바로 잡아서 바로 했으니까요. 갑자기 말을 하기 싫어지네요. 골대를 3번 때린 아랍에미리트와 홈 경기. 홈 경기. 홈 경기. 네. 고향에서 열렸죠. 네. 오랜만에 팬들이랑 함께 확실하게 물론 이 육성 의원은 금지돼 있었지만 이 경기장에 사람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 국대 경기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컥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 보면서 좀 이렇게 특히 한 선수들 플레이 하나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현장에서 보셨어요? 그러진 않는데 TV로만 봐도 울컥을 어디서 했어요? 근데? 집에서 울컥 보다 보니 울컥.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국뽕이었네요. 맞네. 친구가. 경기 내용은 뭐 압도적이었죠. 네, 네. 완전 더 압도적이었죠. 터진 게 이상할 점유율이 정도로 70대 30, 와. 슈팅 수는 17대 1, 유효 슈팅 6개 대 1개.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골대 아랍에미리트 3번은 유효 슈팅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가죠. 그것까지 사실상 유효 슈팅급이라고 본다면 맞다. 뭐 거의 9개, 네. 10개 가까운 골문을 노렸습니다. 골이 뭐 10개 가까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너무 오반가? 뭐 어쨌든 충분히 한 한 서너 3대 0 골은- 정도는 네. 서너 골은 더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멤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1, 2차전. 예, 계속해서 네. 그 멤버 벤투식으로 이젠 뭐 고집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뚝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땠나요, 이정찬 기자 보기엔? 일단은 뭐 전반적인 거를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저는 뭐 그 박진영 작가가 얘기한 부분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번의 경기를 연달아 치르는 2연전에선 첫 번째 경기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두 번째 경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팬들의 그런 환호성이 실제로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팬들의 마음이 전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실 아랍에미리트전은 아쉬운 결과죠. 그러니까 1대 0이라는 점수 차는 우리 경기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까딱하면 사실 한 골을 허용하면은 동점이 될 수도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경기 내용이 좋았고 카타르 원정이죠. 이라크 경기에서는 사실 그 선수들을 바꾸지 않았죠. 저는 이건 조금 모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선수들 몸이 아랍에미리트전에 비하면 좋지 않았고 그렇죠. 두려. 김민재 선수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거의 하지 부상이 못했습니다. 있었죠. 네.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지 이재성 선수는 몸이 더 안 좋아 보이기는 했었어요. 골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벤투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수들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혼란은 조금 더 적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빌드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 벤투 감독의 빌드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던졌었죠. 그러니까 과연 목적이 뭐냐? 그냥 뭐 빌드업만 하는 게 목적이냐? 빌드업을 하는 거에 결국에 목적이라는 거는 골이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골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우리 이라크와 첫 번째 경기만 보더라도 슛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그럼 빌드업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세밀함은 어디 있으며 질서는 어디 있고 이 과정에서 패턴이 어딨냐? 결국에 슛도 없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고치려는 감독의 선수 교체 타이밍도 늦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라는 게 사실 벤투 경질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죠. 네. 그런 다음에 또 나오는 또 따르는 질문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맞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패스미스가 잦고 그리고 기본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터치와 그걸 다음으로 연결하는 그 기본기가 약한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빌드업을 할 수가 있냐? 기본적인 우리의 장점, 한국 축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빠른 측면, 네, 빠른 측면. 그리고 이제 우당탕탕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럼 버리고 이렇게 잘게 썰어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세계 축구와 대항할 수 있냐? 이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그 동안에 끊임없이 선수들은 근데 벤투 빌드업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팀에서 안 좋은 소리도 나오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우리 예전에 이청용 선수가 대표적이었죠. 조광래 감독이 패스 축구 강조하고 그랬을 때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축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황의조 선수가 저희랑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럼 안 할 거냐? 전 세계가 이렇게 트렌드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서 우리가 세계와 겨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잘 끌고 오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져 나오니까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과연 월드컵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냐? 이게 아시아에서는 된다 쳐도 월드컵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공을 그러니까 빌드업 벤투의 빌드업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하고 과정을 다 갖고 가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 월드컵에서 가능하냐? 저는 조별예선 3경기 중에 모든 경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2경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네, 이게 톱시드 국가하고의 경기는 우리가 빌드업을 하고 싶어도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점유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원해도 선수비 후역습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우리 선수들이 소속된 팀에서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들이 전술을 쓰는 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술에 대한 이해도는 손흥민 선수나 황의조 선수나 뭐 이재성 선수나 황희찬 선수나 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경기를 주도하느냐 그리고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라 선제적 액션을 취하느냐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축구를 우리가 월드컵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 스쿼드를 현재 보면 저는 3경기 중에 2경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벤투를 선임하게 된 배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지난 월드컵에 실패해서 온 거거든요. 스웨덴과 멕시코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쵸. 우리가 리액션만 하다가 당한 2경기이거든요. 그들의 액션을 기다리고 우리가 먼저 주도를 했으면은 어쩌면 더 나은 경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에서 시작된 고민과 시도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의 스쿼드를 보면 유럽 최고의 그 세계 최고 정상급의 공격수가 1명이고요. 유럽 빅리그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하는 선수가 2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리그에서 주전으로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수비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뭐 톱시드 국가에게는 점유율을 내주는 축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2경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벤투에 대한 평가가. 아니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정찬 기자가. 아니 전에 벤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한번 당하셨어요. 네, 벤투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빌드업 축구 어려워요. 해보니까 안 되죠. 네, 저희 롱볼밖에 못 하거든요. 뭐 이정찬 기자가 뭐 개괄적이고 약간은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뭐 원론적인 얘기야 대충 많이 알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일단 전후 2경기 잘 봤고 상대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라는 점. 아랍에미리트가 그 선수 보강이 좀 많이 되면서 굉장히 전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력 선수 뭐 1명인가 2명 다치고 뭐 이런 게 또 있었죠. 그래서 좀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이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를 확실히 결과로 보여줬다. 그 경기 내용으로 네. 보여줬다. 그런 부분에서는 벤투 축구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뭐 가까우니까 슈틸리케 시절을 떠올려 보자면은 그때는 워낙 처음이 흥했잖아요. 아시안컵 때 결승까지 올라가서 극적인 모습 보죠. 처음에 무실점으로 가지 않았었나? 2차 2차 예선을 무실점. 네, 또 하면서 이전 늪축구라는 그런 애칭까지 받으면서 좀 호황기를 탔었는데, 근데 반대로 그러다가 이제 꺾였죠. 근데 반대로 벤투 감독의 지금 올해 상황만 보자면은
이제 올해 첫 A 매치가 한일전. 물론 이게 스쿼드도 완성이 돼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열렸지만 3대 0이라는 좀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거기에다가 먹었죠. 이제 2차 예선도 뭐 불안하다는 시선이 많았지. 이번에 또 최종 예선에서 초창기 경기 보면은 1, 네. 2차전 뭐 이라크전은 비겼었고 두 번째 경기 레바논전에서도 그 권창훈 선수의 아주 희망 같은 골 하나로 이겼었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올해의 이 타임 스케줄만 바라봐도 조금씩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번 2연전에서 특히 좋았던 거는 선제골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선제골이 나왔다. 이때까지는 뭐 한 골, 두 골 되게 두 골도 아니었죠. 한 골 차로 겨우겨우 이겼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잠그거나 그런 침대 축구를 방지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게 확연하게 결과로도 보여지고 내용으로도 보여지니까 이런 게 목소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네. 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선수들을 계속 써왔지만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도 늘고 있고 황인범 선수도 늘고 있고 약간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개인적인 역량도 많이 늘었기 경량들이 때문에 늘면서 저는 김민재와 황인범이 굉장히 뭐 다들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겠지만 잘- 굉장히 잘해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황인범을 자꾸 수비 쪽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뭐라고 좀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민재가 안정이 되니까 황인범의 공격력이 더 살아나는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정우영 선수도 정우영이 중심을 잘 있고요. 잡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이제 벤투 전술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적응해 간다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선수들이 개인 역량도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것과 함께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는 거다라고 좀 더 너무 벤투를 찬양하고 전 잘했는데 벤투 뭐 다 100% 못지않게 선수들 달라졌다. 역량. 예. 또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또 원정 저는 두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벤투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옹호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반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벤투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 벤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주바페 공격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뭐 주바페 그래서 조용한 거야 지금? 벤투를 만나세요. 치려는 거기보다 그러니까 벤투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도 벤투의 생각은 맞아요. 네. 맞고 비판도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면 난 뭐가 되나. 네. 그런데 좀 벤투의 고집스러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계속 버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좀 더 저는 다양한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계속 똑같이 쓰니까 선수는 늘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부상자가 생기거나 이탈자가 생겨가지고 대체 멤버를 넣어야 될 때 그럴 땐 또 대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손흥민의 선발 만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번에도 오자마자 하루 쉬고 그러니까 하루 훈련하고 경기에 뛰었는데 손흥민 없는 경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종찬 기자가 월드컵에서 2경기 정도는 우리가 빌드업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러시아 월드컵을 갔다 왔는데 스웨덴전은 두고두고 진짜 저희가 독일전처럼 할 수 있었거든요. 스웨덴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스웨덴전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비만 하다가 페널티킥 내주고 깨지진 않았을 텐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인데 빌드업으로 맞서려면은 그만큼 우리 팀 자체도 빌드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1명만 빌드업이 돼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결과와 내용은 조금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지만 뭐 박수만 칠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저는. 잘했죠, 2경기 다. 잘하고 잘 봤는데 꼭 이렇게 변화가 너무 없으면 경직돼 있지 않을까.
그 멤버로만 갑니다. 저도 선수의 이탈이 가장 걱정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월드컵 때를 생각해도 워낙 뼈아픈 부상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권창훈 선수도 그랬었고 그렇죠. 김민재 선수도 그랬었고 좌측 뭐 풀백도 많이 부상을 당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 이 쭉 스쿼드로 쭉 나가면은 희망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나중에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또 근데 반면에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에 황의조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조규성 조규성 선수가 솔직하게 좀 미안하지만 잘했다고 황의조 선수가 하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잘해줬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 선발 출전에 계속 나서는 선수들도 있지만 후보 선수들도 계속 똑같은 스쿼드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수들도 누가 언제 나와도 벤투 감독 이 벤투 호에서의 한 톱니바퀴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쿼드를 사실상 뭐 벤투 감독은 늘 그 긴 관점에서 팀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 계획 속에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몇 번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그때 김건희 선수가 발탁됐을 때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우리 팀을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지 우리 팀에 쓰려는 목적으로 데려온 거는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팀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기간 A매치 기간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알고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장에서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이게 매번 그럴 수는 없는 또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난 이라크전이 대표적인 그런 1차전이 이라크와 1차전이 대표적으로 그게 안 된 거죠. 들어오자마자 하루 훈련하고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을 때 팀이 전혀 답을 찾지 못하는 빌드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목적 없는 패스들만 남발되고 점유율은 7대3인데 그게 슈트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어질 수 있어서 뭐 그 부분은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갖고 있는 그런 고집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지만 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면 굉장히 큰 위험하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플랜 B가 차악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최악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잘 볼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라크전 물론 계속 다 열심히 뛰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표적인 선수지만 헌신적인 선수지만 그래도 벤투의 좀 달라진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이라크와 1차전과 2차전을 보면 1차전 때 보면 촌놈 마라톤 한다 싶을 정도로 전반에 막 엄청나게 몰아쳤거든요. 그리고 후반에 지쳐가지고 결국 오히려 우리가 실점 위기까지 넘기면서 비겼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좀 90분을 잘 분배를 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저도 그래서 후반이 오히려 더 화력이 더 셌잖아요. 전반은 솔직히 전반은 좀 밋밋한 부분도 있었죠, 사실은. 좀 위험했죠. 이재성 네. 선수가 패스 미스도 좀 많았고 우리가 좀 주도를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시점에서 이재성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이라크전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사실 선수들 움직임이 둔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둔하다기보다는 뭔가 아낀다는 느낌? 뭔가 좀 더 전반전에 경기 운영을 조금 더 그러니까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한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변화된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아닌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점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꼽으면 그러니까 벤투호와는 별개로 지금 대표팀에서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의 대표적인 이제 라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9위 라인들이 있고요. 고참 라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손흥민, 이재성, 황의조, 김진수 선수가 대표적인 9위 라인들이고 96 라인이 있습니다. 황인범, 황희찬, 김민재, 나상호, 백승호 뭐 여기가 또 또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선수들이 99 라인들입니다. 엄원상, 정우영, 송민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세 월드컵 그리고 23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한국 축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같은 세대에 같은 성공의 공유를 한다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A 대표팀의 영향을 굉장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세 때, 23세 때 어떤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되더라라는 자기들만의 답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팀에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대표팀 끝나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림들을 사진들을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한 선수들끼리 많이 맞아, 찍어서 모여 올렸더라고요.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경기장 안팎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원정에서 특히 정우영 선수는 뛴 시간이 뭐 길진 않았지만 작은 작은 정우영 작은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 정우영이 동시에 두 명이 나오니까 또 그림이 새롭더라고요. 그냥 얘기했구나. 또 말하기가 싫어지지? 너무 지적을 받네 오늘. 작은 정우영. 작아지네요 제가. 작은 주영민이 되는데요. 네. 이 작은 정우영 선수는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인상이. 의욕이 엄청 넘쳤던 네. 게 보이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움직이는 게 다 보일 정도로 네. 이 선수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굉장히 기회밖에 오죽 움직이고 싶었으면 손흥민 페널티킥 하기 전에 움직였겠어요. 세컨볼 따내려고. 그것도 의욕이 네. 넘치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듯이 정말 존재감은 굉장히 강렬하게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황희찬 선수가 넘겨준 공도 그 이제 타이밍상 정우영 선수가 예측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 누가 봐도 패스를 황희찬 선수의 패스는 좋은 판단을 아니죠. 차야 되는데 거기서 딱 주니까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잘 찼잖아요. 과감하게 띄워서. 네. 앞에 그래도 디펜스가 한 3명 정도가 태클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이제 이 선수도 쑥쑥 크고 있구나. 근데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겠다. 또 정우영 선수가 데뷔골을 터뜨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원래 여기 이 경기장에서 10년 전에 2011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골을 넣었잖아요. 그 모습도 살짝 오버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손흥민의 길을 간다? 네, 그리고 독일에 그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독일 리그에서 뛰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런 뭔가 희망적인 평행 이론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이제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벌써 평행선을 보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 개 찍어봐야죠. 아니, 정우영 선수는 작은 정우영. 작은 정우영. 선수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잘 키워야 될 그런 음. 선수가 아닐까. 정우영 선수도 태극마크 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쉽진 어떻게 보면 않았죠. 손흥민하고 진짜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 그 어. 유럽에서 성장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그 눈에 띄질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골을 넣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도 국가대표에서 자리 잡기까지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어려움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잘 지켜보고 관리도 잘하고 하면서 키워 나가야 될 선수. 이런 면에서 96 라인을 포함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가 좀 밝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해요. 김민재 축구 김민재 선수 영상 보고 저는 배웠어요. 아까 조규성 선수 보면서 황의조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동의하지는 않는데 저는 조규성 선수 보면서 김민재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재 선수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건 네. 아닐까요? 진짜 빠르죠. 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사실 안 보이는 장면에서 굉장히 팀에 좋은 역할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조규성 선수가 이제 그 상대 중앙 수비수들 사이에서 이제 J자로 움직인다고 하죠. 이제 그 더 들어갔다가 오프사이드 나오면서 이 선수들을 끌고 계속 나와주면서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패스가 나가야 될 타이밍이나 그다음에 선수들이 패스가 나왔을 때 스프린트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물론 그러니까 지금 단 둘을 비교하면은 사실 황의조죠. 네. 황의조 선수가 훨씬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아직은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거는 뭐 분명하고. 근데 또 벤투 감독이 조규성 선수한테 그러니까 약간 서포트의 임무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 자체가. 득점의 임무보다는 네. 그러니까 황의조한테 바라는 건 골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커한테 바라는 건 골이죠. 그 골이죠. 자리에 있으면 골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골을 넣어야 그 자리에서 존재감을 자기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조규성 선수는 어떤 골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주변 공격 라인한테 공간을 열어주고 기회를
뭔가 서포트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건 같습니다. 엄청 뛰더라고요. 정말 진짜. 헌신적이라 느꼈던 게 경기 이라크전이 참 중간중간마다, 괜찮았죠. 예, 네, 엄청 아랍에미리트전은 뛰었어요, 조금 그랬고. 거의 뭐 중앙선까지 내려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예. 이라크전. 또 그만큼 또 이선 선수랑 합이 잘 맞아서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번 또 두 경기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막상 이 포메이션 그리고 뭐 4-1-4-1이니 뭐 4-2-3-1이라는 그리잖아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 특히 이 이선 라인이 포지션을 어떻게 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 뭐- 4명? 예, 뭐 4명 뭐 정우영 오히려 그 맨 밑에 3명 그러니까 오히려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가 내려와서 3백처럼 쓰는 권경원, 정우영, 김민재 라인. 그리고 맨 앞에 조규성 선수가 서 있는 이 맨 앞과 맨 뒤 정도만 라인이 그림이 그려지지 그 가운데 있는 뭐 손흥민, 황인범, 이재성, 황희찬 이 진짜 정말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방 선수도 내가 수비수면은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생길 정도의 정말 포지션 파괴의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규성 선수도 이런 움직임을 돕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짧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포지셔닝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벤투호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축구에서 포지셔닝을 강조하는 지도자 펩 과르디올라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관계를 맺는 거 싫어하고요. 수직 관계 맺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늘 대각선으로 패스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횡이나 조응이 아니라. 딱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다이아몬드.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게. 어떻게든 조금씩 한 명은 앞으로 뒤로 옆으로 외로 벗어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각선으로 가든 패스를 살짝 줄수 앞으로 있게. 가든 뒤로 가든. 네. 그죠? 맞아. 그렇게 서라고 배웠어요. 저도. 역시 이렇게. 현역이야. 역시 현역. 현역이야. 포지셔닝을 배웠다 이거죠. 수직과 수평 관계에 있으면 이 패스는 읽히고 끊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사이를 조금이라도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아라. 네, 뭐 그런 그죠? 거하고도 그거 유사한 비슷하죠? 이야기죠. 그리고 뛸 곳으로 줘라. 이런 거죠. 벤투 감독이 펩 배웠죠? 과르디올라를 네. 입혔다. 꼭 무조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 이게 전술 이 라인 자체가 대각선을 네. 위주로 해서 대각선이 그거죠.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야 압박도 할 수 있고 네. 서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알죠. 뭐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실제 플레이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요 근래는 그게 딱 움직임이 보이니까. 예. 아무튼 내년 1월 레바논전이죠 우리가. 네. 네. 레바논전 레바논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아랍에미리트가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월드컵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와. 얼마만큼의 이런 편한 최종 예선인가 싶어요. 경우에서 안 따진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지난 뭐 지금 경우에서 따지더라고요 팬들이.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나? 떨어질 수 아, 반대로. 열심히 일단 우리가 다 지는 거를 전제로 그만큼 떨어지기 어려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져도 뭐 다 지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다른 분- 팀이 분모로 어떻게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뭐 떨어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뭐 사실상 갈렸는데 비조. B조는 아주 그야말로 골 때리는 네. 골 때리는 결과들이 비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호주가 슬슬 내려오고 있고요. 네. 네. 중국의 우레이가 큰일했다고. 그러니까 호주가 일본하고 1대1, 호주가 중국하고 1대1로 비기면서 일본이 2위가 됐죠. 그렇죠. 네, 승점이 1점 차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뭐 우리는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여기는 2, 3위가 네.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3위는 어떻게든 플레이오프로 가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2위 안에 드는 게 무조건 좋다고 봤을 때 일본은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여요. 여전히. 맞아요. 저도 뭐 모든 경기를 챙겨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랑 만난 다음에 거기 이제 비슷한 시간에 일본이랑 베트남이 맞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후반전만 봤는데 일본은 진짜 걱정이 될 정도로 공격을 아예 못 풀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됐죠?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때 일본에서 할 때만 해도 네. 정말 딱 일본 축구가 아무리 우리 멤버가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보여준 게 많았죠. 날 공격력만큼은 굉장히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심지어 일본이 역대 그러니까 이 최종 예선 그러니까 결국에 브라켓을 만들기 전에 일본이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들도 나왔었죠. 근데 결국에는 아까도 우리도 잠깐 뭐 초반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벤투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느꼈지만 결국에 축구라는 것도 흐름이어서 언제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가 사실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각각의 또 소속팀에서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점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도 그 유럽 리그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은 예를 들면 잘해야 되는 미나미노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꺾였죠 지금 완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대표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평가도 많더라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이랑 붙었을 때 한일전 그때 일본이 3대 0으로 크게 이기면서 모리아스 감독이 종신해야 된다. 내부에서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하향세를 타게 되는 그때의 오히려 대승이 좀 도구로 작용하지도 않았나라는 내부적인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딱 기점으로 꺾였어요. 그러네요. 그죠? 23세 이하와 성인 대표팀을 같이 맡아오다가 모리아스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메달 실패하고 성인 대표팀마저 지금 그래도 올 월드컵은 갈 가야겠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 거죠. 제가 갈 보기에는 것 같아요. 호주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상황이. 네. 예. 그렇죠. 호주랑 보면- 중국이 비긴 거 보면 사우디가 잘해요. 사우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 피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연령대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지금 성장해 오고 있거든요. 사우디 팀이. 그러니까 우리가 23세 김학범호가 그 우승을 했을 때 전승 우승을 했을 때 결승전 상대가 사우디였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정태욱 선수의 결승골로 뭐 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의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또 팀이고 뭐 젊고 지도자도 우리가 그 만약에 벤투 감독이 잘 안 됐을 때 후보군에 있던 또 지도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맞춰져서 지금 아주 순항하고 있죠. 5승 1무. 5승이. 예. 좋네요. 이렇게 최종 예선 하면서 그 우리 대중 확정 지어놓고 네. 다른 조 얘기하는 다른 거. 편안하게. 얘기. 팝콘 먹으면서 어떻게 다른 되나 조 보자. 얘기할 틈이 없었잖아요.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좀 몰랐는데. 좋네요. 아무튼 벤투호는 히딩크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맞고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흐름은 또 히딩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히딩크도 처음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조금씩 안정을 찾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결정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거는 그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잉글랜드와 1대1 무승부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헤딩 5월에 있었던 예. 제주도에서 네, 그때부터 급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저는 벤투호의 터닝 포인트는 이란전이라고 보거든요. 이란전도 우리가 1대1로 비겼죠. 그래서 뭔가 좀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로 좀 센 상대를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선수들이 좀 더 뭔가 좀 이란하고 그 높은 데서 원정에서 거의 이기는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길 수 있는 경기였잖아요. 그런 경기를 딱 해본 다음에 더 뭔가 좀 선수들이 자신감을 더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바페도 원더우먼과 한번 1대1 무승부를 1대1 감독을 한번 만들어드리고 원더우먼은 다시 만나면 네. 무조건 이겨야죠. 아주 전투력이 이제 주바페도 잘했나 봐요 어제 경기.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일단 예정된 최종 예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만 남겨놓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밀렸고 비기기만 했어도 되는 경기에서 네. 세르비아한테 잡혔죠. 그래서 네. 세르비아 광장에 세르비아 시민들이 나와서 단체로 호우 세리머니를 하면서 노롱하는 진짜요? 그거 찾아보세요. 진짜요? 비디오가 봐야 재밌을 되겠네. 거예요. 네. 근데 외신 꼭 영상 비기기만 해도 경기는 꼭 그렇더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 리포트에는 왜 다음 날 화제가 됐어요. 갈걸 그랬다 다음날. 알지. 재밌네요. 이탈리아도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음. 몇 달 전만 해도 유로에서 우승했던 국가가 뭐 30 경기 무패 행진을 넘었던가 뭐 엄청나게
뭐 오랫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유럽 챔피언까지 오르고 월드컵까지 우승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이거 뭐 플레이오프로 밀리면서 이러다 까딱하면은 지난 대회도 사실 우리의 같은 조 상대였던 스웨덴한테 플레이오프에서 지면서 못 나왔던 그렇죠. 게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까딱하면은 8년 다 못 나올 수도 아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워낙 유럽은 쟁쟁하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도 이번에 시스템이 좀 달라져서 만만치 그렇죠.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 팀이 반반이죠. 홈앤 어웨이로 50% 확률. 50% 확률이었다면 이번에는 토너먼트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 조로 나뉘죠. 12팀이 네 팀씩 세 조로 나뉘어서 각 조 1위 팀만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세 그것도 팀만. 조 경기가 토너먼트로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지면 끝장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2팀 중에 3팀이니까 4분의 1 25%. 그러니까 전에 50%에서 25%로 반 가까이 이제 준 거죠. 확률은 플레이오프에서 월드컵에 가는 플레이오프 가면 안 되겠다 역시. 갔어요, 역시 이미.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 우리는. 플레이오프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2위로 가야죠, 우리는. 우리는 2위로 1위 가고. 혹은 1위. 우리 네. 우리나라. 네. 나 주합회가 우리라 그래서 아, 아나콘다인 네. 줄 알았어. 우리요? 우린 플레이오프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오프라도 가야죠라고 한 네, 적이. 우리는 플레이오프라도 아. 가야죠. 주합회에 우리 팀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작은 우리 큰 우리로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작은 우리. 자 지난 주에는 이제 A 매치만 있어서 네. 저희가 소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최영수 감독 강원 간 얘기도 강원 좀 해봐야죠. 오늘 감독 취임식 그렇죠. 기자회견까지 한 거던데. 이영표 대표이사의 10고 차려라고 뭐 10고 초려라고 네. 3고도 아니고. 네, 10고 3고도 초려. 아니고 애원을 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여러 가지를 봤을 거예요. 지금 사실 한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시즌 전체를 판가름하는 경기의 비중과 맞먹기 때문에 지금 첫 경기,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의 강원 감독 데뷔전이 서울입니다. 저는 그 또 부분, 마지막 경기가 성남이에요. 예, 거의 단두대 매치죠.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감독 선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서울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면은 아무튼 이 감독이 첫 경기를 서울과 한다라는 점도 사실 뭐 전혀 준비를 안 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와우. 최용수 감독은 2018년에 이런 상황에 있는 서울을 맡아서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잔류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K리그에서 국내에서 사실 이만큼의 성공을 거둔 지도자, 선수단 장악력을 가진 지도자가 또 없죠. 사실 이전에 예전에 그 조태룡 단장이 강원에 있을 때도 사실 최용수 감독에 대한 영입을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최용수 감독이 사실은 강원에 도전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은 최용수 감독도 서울 감독 이후에 사실 쉬는 재정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23세 대표팀의 마지막까지 갔다가 황선홍 감독과의 사실상 경선에서 밀려난 꼴이 됐죠. 그러면서 본인도 도전의 시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서 된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길을 택한 거는 분명하죠. 그렇죠. 두 경기 남기고 네. 뭐 강원- 최하위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된다면 또 굉장히 벼랑 끝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을 맡은지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큰 경기들을 매 경기가 뭐 결승전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뭐 그런 좀 얘기- 의외이긴 예. 해요. 네. 그래서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의 두 분 다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따로 하신 얘기가 강원 감독 얘기였다고. 강원 감독 그 이영표 감독이 계속 그러셨겠네. 얘기였다라는 그 소문도 있습니다. 거기서 맨날 얼굴 보니까 네. 10고 철가 가능했구나 자연스럽게 10번 볼 수 있죠. 거기서. 아무튼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저희 해설위원이시고 했기 기대가 때문에 됩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이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네요. 네. 지금. 산실인데요. 네. 지도자에. 많은 지도자들. 별로 안 축구에 좀 새로운 게 보이나 봐. 골 때리는 그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순수 아마추어 전혀 축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용수 감독은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그런 큰 얘기들을 많이 도움이 하죠.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선수들
황선홍 감독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렇게 간절하게 과연 매 경기를 뛰고 있는가? 맞아요. 우린 진짜 간절하다고요. 축구의 진심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뛰어야 된다고요. 하여튼 골 때리는 그녀가 여러 가지 반향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감독계, K리그 감독계에도 감독계 라마시아. 감독들도 배출하고. 맞아요. 또- 저희 감독님께서 울산 유스 맡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등용문이에요. 변영민 감독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P급 지도자를 따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골대녀는 이제 경험을 안 쳐주나? 그래 지금 쓴 경험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다 되실 거예요. 어때 선수는 영입했나요? 저희요? 네, 영입했습니다. 한 명? 네, 비밀인가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수요일 녹음이니까 또 다음 주는 수요일 녹화 아니에요? 맞아.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는 방송이 되나? 네. 다음 주는 근데 경기 촬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헷갈리네요, 저도 막. 영원히 나갔어요. 매니저 한 분을 고용하셔야 되겠어요, 거의. 아니, 촬영이 이게 뭐 경기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이사이에 계속 촬영이 이렇게 불시적으로 갑자기 있고 이래가지고 헷갈렸어요. 아무튼 주바페도 거의 인생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경험하시길 바라고 체력도 쑥쑥 키워서 수수 끼어서 꼭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